이종근 전 내일련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참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주진우 의원이 이제 바로 페이스북에 이거 너무 슬퍼하지 말자 하면서 시작한 얘기가 이겁니다. 최소 우리는 27일을 벌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은 이번에 완벽하게 모든 게 무죄입니다. 그럼 이재명은 상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거리가 없죠. 무죄인데. 상고가 안 되죠. 안 되죠. 무죄니까. 무죄니까. 그러면 상고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재명은 지금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상고장은 7일 이내에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7일 이내에 이거 원심 판결이 잘못됐으면 상고합니다. 불복합니다. 한 줄만 써갖고 딱 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걸 시간을 끌 이유가 없죠. 없죠. 오늘이라도 내면 되는 성장 거예요. 내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상고유서라고 해서 그런데 뭐가 지금 원심 판결에서 뭐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됩니다. 조목조목 이유를 쓰는 게 상고 이유서입니다. 예. 이건 20일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왔을 때 이재명은 27일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죠. 고법에서 자, 너 상고하려면 해라고 했을 때 그거 수령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수령 만약에 수령을 결정적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일주일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상고장 제출. 그다음에 상고장 제출한 다음부터 20일을 또 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 한 30여일을 한 달을 끌 수가 있는데 한 달이 날아간 겁니다. 검찰이 빨리빨리만 하면 그 바로 이제 이 요입당해서 60일 이내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고법에서 대법에 사건 이 서류를 빨리 송부를 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법 재판부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그렇게 빨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고법이 서류를 송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처리가 돼버리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단축됐죠. 예. 아무리 길어도 14일분이 안 걸리는 네네. 거니까.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상고유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죠. 상고유서도 이거 시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몇 개 넣고 그다음에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예. 보충 의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이가 벌금형으로 70만 원이라든가 80만 원 받으면은 이 대법에서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법률심이기 때문에 형량은 거의 손을 안 대는 모양이더라고요. 법 그렇죠. 적용이 잘못됐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파기환송하든가 그대로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재명으로서는 7, 80만 원 받은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출신의 장덕천이라고 옛날 부천시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X라고 그 SNS에 바로 그 점을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벌금형 받는 게 최선이었다. 네. 근데 벌금형이 아니고 무죄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이거 빨리빨리 하면 도리어 더 불리하다라고 자기 진영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대법에서 얼만큼 빨리 하느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로 가장 중요하게 이 업무 지침이랄까? 네. 뭐 그걸 내린 게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강조를 했고 특히 이 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을 지키라. 이걸 지난해 법원 행정에서 각급 법원한테 다 공문을 그렇죠.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문이죠. 네. 거기다가 633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하라, 사유서를. 예. 이렇게까지. 그러면 대법원에서 솔선수범을 이번에 해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저도 사실 어저께 걱정을 했어요. 파기환송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법이 이거 안 돼. 고법 잘못했어. 이거 다시 해. 그러고 돌려보내면 상고형 이내로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고법이 다시 그거를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시간이 보통 한 5개월 걸리는 거 아니야 전체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고법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재판에서 또 대법에 올리면은 대법에서 또 재판을 해갖고 그걸 결정을 해야 하거든. 그것도 또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확정을 하려면. 예.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뭐냐? 파기 자판. 예. 이거 저는 사실 어저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법조 출입을 안 해서.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파기 자판 처음 봤어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396조에 파기 자판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상고법원이 저 원심은 이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너무 뻔해. 이게 1심도 다 열심히 해갖고 자료가 빵빵하고 원심, 고법도 자료가 빵빵해. 근데 고법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걸 되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알았어. 우리가 선고를 할게. 그러니까 대법에서 받아들인 자체적으로 거예요. 선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재판을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2개월, 3개월 내로 하려면 올라왔을 때, 상고가 올라왔을 때 몇 부에 넘기지 않고 집권으로 전원 합의체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 해버리면 돼요. 예. 소부로 보내면 소부가 3개 있잖아요. 그렇죠. 법관 4명씩 구성되는 소부가 3개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는 또 얼마나 시간을 끌지 모르고 잡다가, 합의가 안 되면 잡다가, 다시 잡다가 이제 한 전원 사람- 합의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 합의체 하면 이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간다. 일단 첫 번째 단계. 보내고 두 번째 그다음에 단계가 파기 자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판결을 내겠다 우리가. 예.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3개월 이내로 최소한 빨리 하면 2개월 이내로 한 달을 지금 우리가 벌 수가 있으니까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대법이. 이겁니다. 결국 그런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지에. 예. 맞습니다. 엊그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전원 합의체 회부 가능성을 시사를 해가지고 법률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크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의 경우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으로 갈 경우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과거처럼 뭐 소부에 회부하지 않고 전원 합의체로 해갖고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히 이 사건은 이재명이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 20일 정도는 단축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20일 정도. 예. 그리고 대법에서 파기 자판을 할 경우 뭐 한 달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자체는 그렇죠.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문기를 알았느냐 몰았느냐, 골프 쳤느냐 안 쳤느냐, 그렇죠. 국토부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사건이라고. 예. 그리고 뭐 증인도 그렇게 많이 필요도 하지 않은 사안이고 뭐 대법원에서는 뭐 증인 신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워낙 또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1심만 1년 2개월 걸려서 모든 증거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맞습니다. 오래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헌법 84조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있는데 이렇게 혐의가 많고 재판이 5개 재판이나 있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헌법 84조로 그러니까 소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고민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 국민들의 어떤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지금 84조를 가지고도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슈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다수래. 다수가 법조계의 다수가 소추라는 건 소추가 정지돼 버린다는 거 아니야? 판결이. 재판까지 모두 다 정지된다. 정지된다. 이 그게 소추의 다수설이야. 의미가 그거에 다 재판까지 포함한다. 이게 다수다. 지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끼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수라는 모양이죠. 예. 거기 아들 들어오고 와이프하고 4명이 앉아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거기서 3명이 재판이 중지된다고 했나요? 어디서 다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간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한마디 또 이렇게 붙여주지 않을 수 없는 게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딸이 있잖아요.
이 사진까지 네네네네.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막. 자랑하고 예, 예. 그 딸은 물론이고 부인의 경우 네. 1심 판결 나왔을 때 너무 기뻐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재명이가 사필 규정이라고 하고 나오니까 네, 네. 예, 김문기 전 처장의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재판부가 김문기 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검찰의 요구를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미 1심에서 뭐 아들도 나왔고 뭐 다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김문기 씨 가족들이 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다른 어떤 사실들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1심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고 유족들의 어떤 입장을 재판정에서 좀 표명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이 이제 그 부인과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인터뷰를 했다기보단 소회 정도를 뭐 듣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김문기 씨의 부인, 살면서 두 번째로 슬픈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맥없이 울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부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네. 이재명이가 단죄를 받지 않고 저렇게 펄펄 살아나 버리니까 네네. 그러면 김문기 처장은 왜 죽은 겁니까? 그렇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억울해했다라고 하고 또 결정적으로 만난 사람이 회유하려고 만난 게 아니냐. 네. 더군다나 김문희 씨가 그렇게 된 다음에 유족들이 정말 원한을 가졌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경기 아트재단 이사장이 찾아와 갖고 온갖 회유를 다 했다라는 게 다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김문희 씨랑 상관이 없고 그렇게 떳떳하다면 왜 그 사람을 보내서 아이고 우리 시장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언론에서 조작된 거예요. 라는 말을 건네면서 벌벌 하면서 무슨 말을 앞으로 할까라고 바로 이 가족들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나 다 보면은 바로 정진상한테 통화하고 김용한테 통화하고 김현지한테 통화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네. 정치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법원에 전부 어떻게 보면 떠넘기다 보니까 법원에 있는 40대 50대 판사 한두 명이 국가 운명을 좌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증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죄가 있고 위증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이번에는 로비를 한 사람 김인섭이는 죄가 있고 죄가 있어서 5년형의 추징도 뭐 63억인가 됐습니다. 추징금. 근데 그 로비를 받은 사람 인허가권을 딱 쥐고 인섭이 형님 그래 진상이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동규가 나중에 저는 몰랐습니까? 그것도 몰랐어? 유동규를 바보 만들어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성남 도계공 본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정말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때 네. 사법부의 신뢰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뭐 200명도 될까 말까한 우리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이 법원 요소에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네. 뭐 영장,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속영장, 이런 또 선거법 유증교사 이런 것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다고 한다면은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특정 서클이 과거 군에서 있었던 하나회 같은 예. 그런 조직이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을
왜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든 면에서 어쨌든 개혁을 하려고 하고 하는 점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최근에 그 법원 행정처장 그 행태 있지 않습니까? 법원 행정처장 사실은 김명수 때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요. 대법원의 어떤 판결들이 사실 그렇게 썩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판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믿거든요. 이 믿음이 이번에 이재명과 관련된 이 말도 안 되는 항소심 판결을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빨리 심리를 하고 또 결정을 하느냐, 판결을 하느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정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 말씀이 나왔는데 법원 행정처가 이 좌파들의 소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우리법 연구의 보스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도 보면은 이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그 부분에서도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해갖고 파문을 일으켰지만 서부지법 사태라든가 또 그때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할 때도 전부 그쪽 손을 들어줬잖아. 그 판사들은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가서 왜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느냐? 대법관들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어떤 정말 그 표준이 되는 말을 해줘야지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담아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대표성을 가지고 국회에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역대 어떤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에 가서 그런 식으로 편향된 이 얘기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누구를 끼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도 임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저런 사정들이 사실은 대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국회 가서 시달리니까 대법관 떡 앉아있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력이랄까 이런 것을 일부 좀 갖춘 사람을 법원 행정처장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차장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천대엽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서 진짜 법이 살아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대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너무 절망이었어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이 안 되잖아요. 설득이 그 판결문을 보고.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법률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